안녕하십니까. 윌비스 법원팀에서 형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안석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조금 이제 변하고 있는 중이고,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짚고 이제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검찰청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제 이 워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때까지 해가지고 우리 도로의 이정표나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수청법이 이제 제정되었는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제 종래 검찰청에서 이제 인지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수부가 있었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형사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검사의 인지 수사권 관련한 부분을 직접 인지 수사권 범위를 이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이제 중수청으로 와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와서 이제 검사의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이제 중수청을 새로 만든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검찰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 이제 기관인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검사가 없는 조직이에요. 자, 검사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영장 청구권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지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권, 이제 수사 그 권한이 있는 이제 일정 범죄가 있게 되는데, 그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은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이런 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발의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의 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 여당의 이제 그 의도인데, 자, 이제 종래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권한들 자체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그런 개정안이 이제 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이게 구속기간. 그래서 구속기간이 이제 경찰 10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 이제 이러한 구조인데, 그 10일을 7일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이렇게 내용도 조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형태이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완 수사를 하는 이 수사권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자,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까지는 약간의 인지 수사도 가능하고요. 자, 그 보완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고 나머지 이제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을 약간 제한하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손보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정안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수험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건 큰 영향은 없어요. 우리 국민의 이제 일상 생활이나 또는 이제 잠재적 범죄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이제 큰 파급 효과들이 있긴 한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제 건전한 시민의 법감정으로 이제 이쪽 추이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수험생으로서 이제 이러한 법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시험일 당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이 일단은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7년도에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험일에 시행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입법이 이렇게 될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험에 직결되는 이제 부분은 수사기관이 단축되었다라는 이제 요 정도와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뀐 것, 이제 요 정도만 시험에 직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수업용 형사소송법이 나올 만한 이제 그러한 부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수업용 형사소송법을 바라보게 될 때 수사와 이제 재판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수사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거고요. 자, 재판은 증거 법칙을 따라서 이제 유무죄 판단을 하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게 그 이제 이게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수업용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 요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종래 검사의 직접 인지 수사 관련된 이제 거기에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종결한다. 요것만 요것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 체포 구속에 관한 부분의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자, 증거법칙,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형태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으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자, 수험하고는 직결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묵묵히 이제 건전한 이제 민주시민의 법감정으로 지켜보되 수험생의 본분을 다한다. 이제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개정된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 당일 전에 해가지고 시행되는 지금 이제 개정 관련 법령이 이제 시험 당일에 만약에 시행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당연히 보완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6년도 법원직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제 2024년과 2025년에는 법원직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정답 자체는 이제 찾아지긴 하지만 그 찾는 과정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2026년은 이게 되게 평이하게 너무 평이하게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2024, 25년에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약간 이제 약간 이제 그 젊은 부장판사님들이 이제 출제를 한 형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2026년에는 약간 올드 버전의 이제 그 출제위원이 출제한 형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려웠죠? 쉬웠죠? 그럼 2027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2027년에 이제 어렵게 이렇게 대비하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7년부터 이제 한국사가 빠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게 되었는데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논의할 영역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변화된 제도 안에서 적응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빨리 이제 패스를 해놓고 한국사의 과목의 수험 부담이 좀 컸는데 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마찬가지로 이제 2027년 형소법 어렵게 준비해서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에도 여전히 이게 형사소송법의 조문의 비율 이제 100개 25문제 사지선다이니까 총 100개의 선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100개의 선지 중에서 조문이 30개 지문이 나오고 판례가 70%가 나왔습니다. 조문에 있어서는 이제 체포 구속에 관한 이제 그 인적 강제 처분과 압수수색에서도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대인적 강제 처분,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영장 실결 심사 관련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직이기 때문에 이제 상소 파트에서 조문 부분이 여전히 한 3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서는 조문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법원직이니까 조문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처음으로 박스형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형법이나 헌법의 문제 보게 되면은 뭐 선지 박스를 한 8개 정도 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고르는 이제 지저분한 문제들도 있는데 형소법에서는 일단 박스형 문제가 시도되긴 했는데 선지 구성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밖에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사지 선다하고 똑같은 구조였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6년 이제 그 시험에서 최신 판례가 조금 덜 나왔어요. 자, 이게 2025년에서 2026년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하면서 그 변화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증거법에 있어서도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이 조금 누락되었습니다. 저건 마찬가지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하는 약간 나이 드신 출제위원이 아니었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026년에 최신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2027년에는 이때는 이제 이것들이 반영되어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법원직 공무원 일단은 한국사 능력검정 그 통과를 빨리 해놓고
이제 소원 부담을 줄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조금 집중해서 빨리 집중을 해서 장악을 해놔야 형사소송법도 이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먼저 자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면 다른 과목까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우리 법원직에서 형사소송법은 항상 이렇게 이제 1번 선제에서 이제 주어지고 갑니다. 이 부분 뭐 그냥 네, 이제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의한다. 뭐 이렇게 똑같은 형태이고요. 자, 그럼 재심 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소법 420조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확정 판결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이게 이제 원칙적인 재심의 대상이고, 이건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면소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맞고요. 자, 이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 420조 5호의 재심 사유는 이제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예요. 재심 사유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무죄 면소를 여기에 공소기각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 면죄 원판결에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이제 420조 5호의 이제 재심 사유는 증거의 명백성과 증거의 신규성을 이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틀렸어요. 자, 일정한 사유를 여기 보게 되면은 원판결에 인정한 죄 있죠. 이 원판결에 인정한 죄, 여기에서 가벼운 죄를 인정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적 감경 사유든 임의적 감경 사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번이 이제 정답이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조 7호의 재심 사유는 이제 사법공무원의 직무범죄와 관련된 재심 사유입니다. 원판결 전심재판 그 판결에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 이게 사법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법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수사기관이 영장죄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경우 이것도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요. 공무원은 법령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장죄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긴급조치 구호를 말하게 되는데 그 구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무범죄, 불법 체포감금의 직무범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재심 사유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불법 체포감금죄가 성립함으로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이제 맞는 부분이고. 420조 5호에서 이제 명백한 증거와 관련한 부분인데, 명백성, 증거의 명백성을 이제 판단하게 될 때 새로 발견된 증거만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을 선게. 이거는 증거의 명백성을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증거 가치가 월등히 높아야 한다라는 개념이고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된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한다예요. 이제 무정자증 사안의 리딩 케이스의 이제 판례인 부분입니다. 이제 추가 해설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는 강의 해설용으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원본 파일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윌비스 법원지 카페 가가지고 형사소송법 자료실에 가게 되면은 해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 원본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출력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재심에서 간단하게 보고 가게 되면은 이제 재심의 대상을 살펴보게 될 때 1심에서 징역 5년 이제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다음에 상고가 기각된 경우 징역 5년에 대해서 항소 기각, 상고 기각이 된 경우에서 이제 재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잖아요. 형을 선고한 유죄 확정 판결에서 요게 원칙적인 재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항소 기각 판결과 상고 기각 판결은 자, 보충적인 이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 이게 420조 5호 관련해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면소를 여기에 공소 기각 사유가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원 판결에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여야 돼요. 자, 이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필요적 감경 사유이든 임의적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방금 보았던 선제이고,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하게 될 때, 하게 될 때 독립적 고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때 이제 여기에서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구속기간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구속기간은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도 구속기간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구속기간은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해야 합니다. 자, 긴급체포 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할 연장 관련한 부분, 구속기간의 연장은 사법경찰관은 안 돼요. 사법경찰관은 안 되고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서 경찰은 10일,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인데 이 10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7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연장 규정은 있어요. 이게.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필요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그걸 우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거죠.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건 형사소송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해석이 조금 달랐던 부분인데 이 조문 자체는 명백한데 그 해석론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해석론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쟁점으로 나오겠죠. 일단은 형사소송법 조문, 이 조문은 살아 있는데 그 조문을 해석하는 거 시간으로 할 거냐 일로 할 거냐. 자, 이 부분이 이게 판례로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구속기간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는 거고, 그럼 형사소송법 규정되어 있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상소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이제 구속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체포에서 구속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모든 체포가 포함됩니다. 이제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모든 체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의 발부하고 집행되게 되면은 이 체포 시부터 구속기간이 산입되는 경우이고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바로 청구가 되면 이건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게 되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거죠. 그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피의자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 신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구인 시부터 이제 피의자 구속기간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피의자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하게 되면은 여기가 체포, 여기가 구인, 이제 그때부터 기산하게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기간의 연장, 이 연장 자체는 검사만 가능해요. 이제 경찰은 이제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3번 탄핵 증거 보겠습니다. 탄핵 증거. 탄핵 증거를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는 탄핵 시즌이잖아요. 탄핵.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그 탄핵과 형사소송법에서 탄핵 증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탄핵 시즌이 되게 되면 무조건 탄핵 증거는 하나씩 나오게 돼요. 예.
탄핵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탄핵 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 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한다라든지 아니면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는 이제 그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게 이제 탄핵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탄핵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로도 이제 탄핵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임의성 없는 자백, 자백 배제 법칙에 해당하게 되는 그 자백은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들이 말하게 될 때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이제 이 부분은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그러니까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탄핵의 대상이 자, 우리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할 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이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에요. 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탄핵 증거를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게 될 때 이제 피신 조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경찰과 검사의 피신 조서. 자,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 능력은 없어요. 증거 능력은 없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 임의성 없는 자백은 아니죠. 전문법 측의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 증거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이게 탄핵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답은 자, 정답은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자, 범죄 사실 인정 증거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엄격한 증거 조사는 필요 없으나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필요하다. 자,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다. 자, 탄핵 증거의 입증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해서 여기서 정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탄핵의 대상이다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능력, 내용을 부인해서 증거 능력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라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한다라는 건 이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지금 뭐예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탄핵 증거로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야, 너 지금 공판정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왜 검사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자백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못 믿겠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탄핵 증거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약식 절차 보겠습니다. 약식 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에서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 절차 없이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구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공판 절차가 없다라는 건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제도들이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공소장 변경. 자, 공소장 그리고 전문법칙. 공소장 변경과 전문법칙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식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 증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건 범죄 사실을 직접 인정한 사람이 공판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진술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전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식 절차에서도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이거 맞고요. 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 자, 이거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죠.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그런데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네요. 이거 뭐예요? 벌금 500만 원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 거죠. 중한형을 선고했죠.
예. 자, 그러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맞고요. 그다음 이제 형정상형 금지 원칙에서는 벌금이 징역이나 금고로 바뀌게 되면은 징역이나 금고로 바뀌게 되면 형정상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자,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자, 정식재판,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통상 절차에 의하여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자, 그때,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사건과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죄 AJ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받았고, 횡령죄가 병합되었는데 쭉 가가지고 징역형에 처하게 됐죠. 이렇게 하게 되면 형정상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예요. 위반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피고인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거 맞고요. 이건 조금 더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그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맞아요.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이건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고요. 공소사실의 특정 관련한 부분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요구하여 하고 성명 의무가 있습니다. 성명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하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명을 거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특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성명 없이 공소기각 판결하면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4번 선제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여기에는 이제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고 이때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327조 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일단 이제 암기하는 건 이제 간단해요.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3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328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는 취사, 경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조문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럼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이제 왜 차이가 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판정을 열어야 하고 심리를 하고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이제 방어권을 충분히 주어야 해요. 그런데 공소기각 결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대립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게 그런 구조와 똑같은데 형사 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검사가 있고 그리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고 소송물인 범죄 사실을 놓고 다투는 거죠. 범죄 사실을 놓고 이제 다투는 이러한 형태의 이 당사자 검사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 거고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둘의 상호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게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인데 이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가 무너지게 될 때 소송 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죠. 공소 취소 이 범죄 사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사망하죠. 피고인 사망,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가 형사 절차인데 처벌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무너지는 형태예요. 관할의 경합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 선호공처럼 분신술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곳에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 인간, 투명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경합에서도 범죄 사실 이 모든 것들 소송물이 다 다른 법원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소송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돼요. 이 당사자 대립 구조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범죄 사실 불포함. 자,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진실이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송물 자체가 없는 구조.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유가 나왔을 때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돼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소송 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하고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심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나오는 거. 그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나온다라는 형태가 자, 이거예요. 취사경포. 취사경포. 경포대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 딱 보면 아는 거죠. 자, 딱 보고 하는 거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번의 증명의 정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형법 6조 본문이 나오고, 자, 형법 6조에서 뭐 이렇게 이 부분 쭉 가서 같은 조 단서 나오잖아요. 단서에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증명하고 이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거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자,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 자, 이건 말도 안 돼요. 자,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건 범죄가 약간만 지능화가 되게 되면은 직접 증거는 범행 현장에 거의 없어요. 거의 간접 증거에 의존해서만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살인죄의 직접 증거,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이제 그냥 강력 범죄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범죄는 그냥 현장에 증거가 있고 범죄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범죄가 아니라 계획되어서 생명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이은혜 사건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요. 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공연성 관련해서 공연성 또는 전파 가능성 관련해서 이거는 범죄 구성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필요하다요. 공연성 플러스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제 전파 가능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에서 나왔고, 다음에 자, 4번 공모관계. 공모관계도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이죠. 자,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증명 방법이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명 방법이 자,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일단 아무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예요. 뭐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 방법. 증명하는 방법이 조금 완화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범죄가 지능화가 될 때 이제 범죄 현장에 직접 증거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동원하는 게 과학 수사이고, 자,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인증이에요. 인정. 직접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백 보강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진실성 쭉 가서 어디입니까?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자, 당연히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물며 이거 보강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번 선제에서 이제 이건 이제 위험운전인데 위험 약물운전 이제 관련한 부분인데 쭉 가서 자, 위험운전을 자백하고 있어요. 자, 위험운전을 자백. 내가 필로폰을 필로폰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자, 운전을 하였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이렇게 나온 필로폰 양성 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나오면 100%입니다. 100%. 예. 양성 반응으로는 당연히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이거 완벽한 게 증거인 거죠. 예. 머리카락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과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증거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소변에서 나온 게 가장 강력한 게 그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연히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형소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공동 피고인 나왔을 때 당해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 피고인이 아니면 그냥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형사소송법 310조에서 피고인은 그냥 당해 피고인을 말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 공범이든 아니든 이 피고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야. 자, 이러한 공동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죄수의 딜레마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자백으로 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하는 공동 피고인은 자백 보강 법칙에 적용되어서 무죄 판결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좀 이렇게 특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건 자백 보강 법칙에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자, 즉결 심판에서는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형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결 심판법 10조에서 특별 그 자백 보강 법칙과 전문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백 보강 법칙에서는 이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자, 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백 보강 법칙이 문제가 되는데 이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는다요. 자, 그리고 이제 보강 증거에서 자백 보강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이 판례예요. 이 판례.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이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 등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좀 추가해서 보면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예요. 그래서 316조 1항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16조 1항 진술의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또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특신 상태는 당연히 인정되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백한다라는 건 특신 상태가 없으면 말하지 않는 거죠. 자, 그거 자체로 진술의 특신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 보강 증거의 자격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인하더라. 요게 이제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면은 이 진술 내용으로 피고인을 유죄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를 보았더니 지금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네. 그런데 자, 요걸 가지고 이 자백의 보강 증거로 삼으려고 하면은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된다예요. 그래서 보강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백 보강 법칙에서. 체포구속 적부심사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나옵니다. 자, 형사 절차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이렇게 나오는 절차는 적부심과 보석 그리고 신뢰 관계인 동석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절차가 자, 변호인 선임과 상속권자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나란히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 나오게 되면 적부심, 보석, 신뢰관계인 동석에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나오더라 해서 적부심 청구권자 맞네요. 자,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 이게 적부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적부심은 이제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죠. 적부심은 샤프심 이사 결정 재방권. 자, 적부심 청구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더라,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더라요. 그러니까 재청구, 수사방해,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게 되면은 적부심 간이기각. 네, 이렇게 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부심 나왔다 그러면 48시간 나왔네요. 48시간 이내에 신문하고 맞네요. 끝. 자,
이유 있으면 석방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는 거죠. 예, 이게 맞습니다. 샤프심 이사결정. 적부심, 샤프심 이사결정에서 샤프심에서 끝났네요. 맞는 질문. 3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 청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법관 외에 신문을 할 판사가 없다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있고요. 자, 이건 비교해야 되는 게 기피신청이에요. 기피신청. 기피신청의 관할은 새로운 합의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기피당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합의부가 구성이 안 되면 직근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 적부심의 관할법원과 기피신청의 관할법원 구조가 비슷하면서 단서에서 조금 달라지게 되니까 비교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부심사 청구를 한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적부심 구속된 피고인 이 부분 옛날 구닥다리 판례이긴 한데 일단 구속된 피고인 하게 되면은 다른 사건이에요. A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죠. 적부심사가 나왔네요. 적부심사 그럼 또 다른 사건인가요? 아무튼 사건 단위로 해가지고 A 사건에는 뭐 국선 변호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있겠죠. 그런데 B 사건에 대해서 적부심 이건 피의자 단계이죠. 피의자 단계에서 적부심 이것도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원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데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적부심 청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특별 규정으로 피의자에 대해까지 확장한 부분입니다. 예. 적부심, 샤프심, 이사결정, 재방권, 재청구, 수사방해, 청구권자 아닌 자,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신문할 피의자 이게 뭐예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포 또는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 나왔죠? 이게 하나, 둘.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제 국선변을 선정하도록 확장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자, 불이익병행 금지 원칙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피고인의 상고이기 때문에 불이익병행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피고인이 뭐에 대해서 상고했어요? 이게 원심 판결, 2심 판결이죠. 2심 판결. 자, 2심 판결.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럼 피고인은 이 2심 판결 환송 전 판결이에요. 환송 전 판결이고, 그 다음에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 환송 후 판결이죠.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고요.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있어 그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봐줘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은 사실관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심리가 가능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파기 환송된 항소심에서도 우리 판례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이 문제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래 파기 환송심에서도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새로운 범죄 사실이 중한 범죄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에서 보게 되면은 쭉 가서 동일한 형을 선고했죠. 형이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자, 원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는 거니까 와, 나 좀 좋아졌나? 가벼운 좀 짐이 덜어졌나? 하는데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거. 자, 이것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번. 자,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재심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재심에서도 재심 심판에서 선고한 형이 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몰수 추징에 대해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는 뭐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요. 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되는 사유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됩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서 조금 구조를 보게 되면은 2심 판결 이게 환송 전의 원심 판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송 전 판결과 환송 후 판결 사이에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겠죠. 자, 적용되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3심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상고심에서 파기했죠.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전원합의체에는 기속되지 않지만 파기한 상고법원 자신도 기속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판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파기 환송된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을 받지 않게 돼요. 자, 그렇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게 됩니다. 자, 공소시효 보겠습니다. 자,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우리는 국외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가 아니라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자, 이건 맞고요. 자,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예, 이건 맞고요. 자, 우리 공범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범이 있고 자, 교사범과 종범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범은 이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이제 처벌받고 종범은 감경하죠, 감경. 그런데 이 감경은 형법에 의해 감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범, 교사범 이렇게 이제 종범의 공소시효는 일단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 전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때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건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 똑같아지게 돼요. 예. 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형사처분을 원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에는 자,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 이건 뭐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자, 그리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서 체류한 경우, 이걸 둘 다 포함한다요. 그래서 이게 정지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예. 둘 다 포함한다. 구조이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용될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선지만 보아도 우리가 자, 그 형법의 적용 범위 이제 보게 되면은 동기설이 있죠. 동기설이 폐기가 되었잖아요. 동기설이 폐기가 되게 되면은 이 판례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동기설에 따라서 반성적 고려에서 신법이 개정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할 거고, 자,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자,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그게 판례예요. 그 동기설인데 그 동기설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자, 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신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요 지문이 들어간 것만 보아도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출제에 들어간 거. 이 동기설이 폐기된 판례를 모르고 이제 그냥 출제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판례에 의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자, 3번 선지가 명백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이고요. 자, 지금 선지는 동기설 폐지 전의 판례예요. 이렇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면 적용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적용될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직접 적용되는 법률을 그냥 신법 적용을 해서 폐지된 경우 면석 판결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전원합체 판례인 거고, 자,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어 가벌석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때는 동기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무사법이 개정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자,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유죄 판결을 받아요. 네. 자, 11번 송달 보겠습니다.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법원직 공무원들한테 꼭 송달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송달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송달이 왜 중요해요? 송달해 주는 거. 저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 공소장 부분 송달. 피고인 소환장. 그리고 상소에서 기록 접수 통지. 자, 이런 것들을 송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공소장과 소환장이에요. 공소장 부분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피고인 징역 5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해야 피고인이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거 아니에요.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송달을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원직에서는 송달 항상 나오는 거고요. 자, 형사소송 절차에서 보충 송달이 허용된다. 이게 뭐 민소법 알고 있는데 동거가족 내용을 알지 못해도 송달은 효력이 있다요. 자,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조금 이렇게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송달 자체가. 그래서 이 공시송달은 송달하지 않아 놓고 송달되었다고 우기는 제도예요. 송달이 유효하다고 우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주어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형태가 돼요. 자,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주거사무소 현재지. 여기도 주소 고소 하면 틀려요. 주거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 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위법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될 때 이 서류를 그 재판부 소속 여러분들 말단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꾸며요. 그래 판사에 도장을 찍었고 공시송달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거 하게 될 때 기록을 한번 훑어보고 전화번호가 나왔으면 전화로 소환을 했는데 통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라는 걸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서류 결재를 받아야 돼요. 예.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명하는데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 결정으로 합니다. 자, 그 서류들을 여러분들이 꾸며가지고 결재를 받는 거고요. 자, 법정형이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1심. 자, 사형무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1심 공판 절차에서 소송촉진법의 불출석 재판의 특례입니다. 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 보정, 소재 탐지 촉탁,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 6개월 후에 공시송달을 해줘야 돼요. 6개월 후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2회 이상 해줘야 돼요.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거 소송촉진법 23조인데 이거 개정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추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1심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거는 위법하죠. 소송 절차 법령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하자가 치유가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1심 법정에 출석했네요. 출석해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주면 이 공소장 부분에 적혀져 있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건데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버렸네요. 그러니까 하자가 치유됩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타기 사유는 아니다예요. 이건 판례 확인해서 봐줘야 됩니다.
일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그래서 피고인이 출석했다라고 하면 하자가 치유가 돼요. 자, 그런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쭉 가서 자, 그 항소심에서는 자,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소속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 새로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쭉 가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 파기, 1심 판결 파기해야 돼요. 1심 판결 파기하고 새로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촉진법이 지금 개정되었어요. 자, 2026년 6월 2일 개정되었는데, 자, 1항 부분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의미가 없었고, 자, 1심 공판에서, 자, 이제 지금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하다가 법정 구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재판을 받다가, 아씨, 법정 구속 당할 것 같은데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못 하게 돼요. 자, 재판을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송촉진법에 6개월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모양만 개정되었고 내용이 똑같아요. 송달 불능 보고서 6개월, 그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거고. 1심 공판 절차에서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요게 신설되었고, 이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였네. 그런데 다시 정한 기일에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체 송달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체 송달, 이 부분이 또 민소법 송달하고 달라지는 게, 자, 형사소송법의 우체 송달은 또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한 다음에 자, 2항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다시 기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이제 요거 선고 기일을 보통 이렇게 도망가 버리게 되는데 그 기일에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촉진법이 조금 정비가 되었으니까 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검색해 가지고 소송촉진법 23조 자, 한번 보면 됩니다. 쭉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더 추가해서 자,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게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럴 때는 그냥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 선고, 야, 너 그냥 선고해버리고 이런 놈들 어떻게 해요? 집행유예를 붙여주려고 했다가 집행유예를 빼버리고 그냥 실형을 선고한 다음에 뭐래요? 저 검사한테 주면 검사가 형 집행장 발부받거나 해가지고 지명수배를 들어가는 거죠. 예. 자, 6항 들어가면, 예, 6항 보면, 자,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영구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데 또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법원조직법 32조 이것도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법원조직법에서 합의부 심판권은 단기 1년 이상이면 합의부 심판권이 있는데 단기 1년 이상이지만 심리가 간편해서 다시 단독 판사 관할로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불출석 재판이 허용된다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판기일에 출석했다라는 건 피고인이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에게 자기의 억울한 내용들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 자, 자기의 방어권의 가장 큰 부분이 공판정 출석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요건 안 돼요. 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458조에서 365조를 준용해요. 365조가 항소심 불출석 재판 2회 연속 불출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하나가 또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 277조 4호가 있어요. 277조 4호는 자, 이렇게 공판기일이 개정되어서
개정되어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자, 공판 기일이 열리고 공판 기일이 열렸다가 쭉 가서 쭉 진행되다가 선고 기일을 통지했는데 안 나왔을 때 그때는 1회만 불출석해도 이 조항에 따라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277조 4호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판결과 자, 그다음에 개정에서 자, 증거 조사하는 거. 자, 이게 심리라고 하는 거죠. 판결과 심리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개정은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올 때 자, 여기로 가는 거고 이게 개정이 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결을 할 때 문제예요. 판결을 할 때. 이쪽에 조금 비교를 해주고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공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출석해야 하나, 피고인도 출석해야 되고 검사도 출석해야 하나. 자, 검사가 2회 이상 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나오게 되면 심리, 판결 나오게 되면 따로 변론 종교로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졌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377조 33조 보게 되면은 그 미친 놈 의심 3단 그 미친 70세 이상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 자, 이럴 때 자, 피고인 변호인의 제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자, 피고인이 퇴정해버리게 되면은 심리 판결을 할 수 있고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증거 동의가 간주됩니다.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어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니까 그걸 기초로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되는 때에서 여긴 법원의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약식명령 관련해서 개정은 심리를 말해요. 심리하는 거 피고인 출석해야 되는 거고 일단 원칙적으로 증거조사하는 형태. 자, 요게 개정입니다. 그다음에 개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전 단계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예, 변론 종결하죠. 변론 종결하고 자, 그럼 이제 보통 자,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 기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잡고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공판 절차 출석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하고 그다음 판결 선고 기일을 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자, 개정하고 증거 조사를 하게 될 때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래서 458조 2항에서 365조를 추정하는 거예요. 개정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증거 동의가 간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건 판결 선고 기일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판례가 일관되지는 않아요. 이제 판결할 수 있다 부분을 심리도 할 수 있고 판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는 판결만 할 수 있고 심리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조문마다 그때그때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자,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이제 법원이 이제 자, 어떠한 경우에는 심리도 포함한다.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심리는 포함하지 않고 판결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자, 재판은 심리와 판결로 나눠지는 거죠. 예, 심리를 할 때는 증거조사 공판기일 출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고인 출석이 문제가 되는 거고, 판결 선고기일을 이렇게 두 개 나눠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공판기일 개정은 해야 돼요. 개정은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개정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458조에서 365조 2회 연속 불출석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이 만약에 고지되었는데 그때 안 나온다면 그냥 우리가 판결을 하겠다 해서 요 규정이 지금 소촉법에
소촉법 23조에서 지금 이제 개정되어서 요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안 나오게 되면 그 선고기일을 그냥 그 판결을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1심의 재판이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